이 한국 재벌은 조폭 같다라고 청문회 때 말씀하셔가지고 그 한마디로 사실은 청문회 스타가 됐어요. 근데 그 이후로 제가 그 내용이 이제 금융사 대표로는 유일하게 국민연금 국민연금 삼성합병을 지원한 걸 반대했던 그런 청문회 나오셨는데 그 이후로 제가 인터뷰를 해보려고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렸는데 단 한 번도 인터뷰에 응하지 않으셨어요. 단 한 번도. 그런데 책 나오니까 이렇게 쉽게. 존스 홉킨대 박사님이시고, 제가 찾아보니까. 그리고 세계은행에 근무하셨고, 그리고 삼성증권, 그리고 하나투자증권 대표를 역임하신 주진영 전 대표님입니다. 갑자기 안철수 유치원 논란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한마디 쓰셨다가 언론이 크게 받았었죠, 굉장히. 알고 봤더니 책 팔려고 그랬던 거예요. 제가 책을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책이 결국은 그런 얘기더라고요. 경제에 관한 얘기였어요. 경제 전문가이기도 한데. 근데, 의원님은 왜 여기 낀 거예요? 제가 팟캐스트 안 나와야 되거든요. 안 나오기로. 징계 기간인가요? 예, 징계 기간이에요. 사고를 하도 많이 쳐가지고. 선거 끝날 때까지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네. 갑자기 전화를 하셨어요. 선거 전에 이 책을 사람들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일부러? 선거 전에. 왜요?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그 경제의 정책과 공약을 할 수 있는 제일 최고의 사람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12월 30일 날 우리 지역 사무실 막년회를 하는 날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면서 그냥 갖다 딱 붙여놓고 그냥 라이브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게 30만이 본 거예요. 설마. 아니 그래서 또 책을 만들자는 출판사들이 몇 군데가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다 죽겠대요 그냥. 그리고 저하고 그 국조에서 삼성 제가 모시고 참고인을 했거든요. 김상조 선생님하고. 제가 모신 거거든요. 근데 그때도 제가 이걸 얘기를 듣고 그걸 읽는 것보다는 거기 모셔서 질문을 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사람들이 국민이 듣게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했는데. 의원님 그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도 아름다운 목소리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잠깐만. 책 쓴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안 할게. 그래서 제가 오늘도 제가 모시고 나와야만 또 될 것 같아서 모시고 나왔고 이제부터는 질문하십시오. 의원님 나오신 김에 그러면 이 책에서 했듯이 의원님이 묻고 대표님이 답하는 한두 꼭지를 해봐 주세요, 그러면. 연금은 뭐 예금이에요? 보험이에요? 이렇게 물어요, 제가. 보험이죠. 네. 우리가 낸 거보다 더 받습니까? 덜 받습니까? 현재 구조는 낸 것보다 훨씬 많이 받아요. 네. 목소리가 내가 남자인데도, 응? 그럼 나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의원님이 갑자기 전화해서 대선 전에 이런 내용의 정책이나 내용이 소개돼야 된다고 전화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대선에서 이제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이기면 이런 정책을 펴야 된다고 그걸 알려줘야 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 거 아무거나 하나 아이템을. 이제 원청과 하청이라는 말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사회를 오랫동안 보면서 아주 독특한 현상이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이해하기가 좋을까를 이제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그 과정에서 원청과 하청이라는 그 표현을 쓰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냐면은 우리나라 이렇게 돌아가는 현상을 가만히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밑바닥에 조선시대의 반상사회, 신분사회 그 의식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을 딱히 현대사회적인 표현으로서 말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87년 이후에 기껏 민주화됐다고 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원래 갖고 있었던 독과점 체제에다가 나머지 전문직과 대기업 노조들이 말하자면 붙으면서 사회가 천천히 이분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분화되는 것이 정치적인 이슈로 등장을 하지를 않아요. 너무 오랫동안. 그리고 그 와중에서 하층에 속하는 사람,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사실은
정당에서 여당, 야당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많은 부분이 원청 내에서의 자기들끼리의 얘기를 하는 그 논란이 줄을 이룬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한국 사회는 점점점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눌렸던 이제 뭐 독재에 의해서 눌렸던 것이 그다음에는 김영삼 정부 때 노태우 정부 때 일방적으로 이제 그 금융을 통해서 부실 기업을 양산하던 것. 근데 그것을 할 수 없게 되고 나서는 IMF 위기 이후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걸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소득이 양극화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그러한 그 반상 사회, 신분 사회적인 그런 의식이 이러한 양극화를 갖다 그대로 남도록 또는 그것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흘러간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쉽게 말하면 같은 일을 하는데 원청회사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하청회사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임금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청에서 싼 임금으로 갖고 가서 원청에서 많은 이익을 붙여서 파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갈라져 있는 거죠, 이것이. 그 얘기가 굉장히 감동이었고, 실제로 책이 나간 다음에 제일 인기가 있는 거는 직장 민주화 얘기입니다. 직장 민주화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문제예요.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경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옛날 시대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생산성이 사실 굉장히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배웠던 일하는 방식은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일방적인 지시 위주의 방식인데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옛날에 이제 조선 시대부터 받아온 그런 방식이죠. 거기다가 이제 군사 독재에서 더욱더 강조된 것이고 그것이 지금 이 나이 든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문화가 그대로 있고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고 그렇게 자라지 않았는데 막상 조직에 속하는 순간 일방적인 위계 사회,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쪽수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는 위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남녀냐가 중요한 것인데 이 위계 질서에 의해서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이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그 경제 발전의 수준에 비해서 너무 낙후되어 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경제의 그 지속적인 성장도 어렵고 또 조직 안에서 직원들이 느끼는 그 사람들이 느끼는 직장에 대한 불만 같은 거, 불행감 같은 거 그것도 해결하기 어렵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우연치 않게 한 1년쯤 전에 집에서 그냥 아침에 아내랑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에 영감을 받아서 그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썼는데 그게 순식간에 막 수만 명이 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사실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그 얘기에 그만한 반응을 보일 줄 몰랐는데 방금 이제 손 선배가 말씀하시듯이 책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을 꽤 보이는 것 같아요. 자기 얘기니까. 네. 마침 이 시국하고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의 BW 문제 가지고 그 민주당에서는 문제 삼고 국민의당에서는 뭐 그게 큰 문제 아니다라고 답하고 그리고 또 전문가들도 그게 그 당시는 불법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우선 BW를 발행할 때는 보통은 이사회 발행만으로 가능합니다. BW가 뭔지도 좀 설명해 주시고. BW는 이제 뭐의 약자냐면 본드 with 워런트예요. 본드라는 것은 채권이고 워런트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장을 받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채권을 발행할 때 내가 돈을 빌려준다고 하지만 플러스 나중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걸 띄어서 팔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씨가 그 당시 안랩에서 비상장 기업일 때, 그 당시 지분이 한 30 몇 % 갖고 있었고, 삼성 SDS가 20%, 산업은행이 20%, 뭐, 다른 LG 창투가 10몇 %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3억을 들여서 지분의 20%를 늘려요.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이제 채권을 발행을 하는데 거기다 BW 워런트를 붙여서 1년 뒤에는 3억을 회사가 도로 갖고 그러니까 사실은 돈이 필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워런트를 행사를 해서 그 전에 자기가 갖고 있던 지분보다 한 20%를 올려서 한 50 몇 %를 올리고 오늘 기사죠. 곽정수 씨가 한겨레 기사를 썼는데 제가 보니까 그 지분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를 해주고 왔어요. 전화해서 그 지분 계산 잘못된 것 같다 그랬더니
본인은 다른 데서 들은 얘기라서 그래서 제가 그 감사 보고서 카피해 놓은 걸 갖다 보내줬는데 어떻게 또 마침 그걸 또 물어보시는데 그러니까는 보통 이사회 의결만이 아니라 원래 돌아가면 이게 주총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주주들이 다 동의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면 그 주주는 산업은행이라든가 뭐 SES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 사람들이 무슨 뭐 그 협박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무슨 이해관계에 무슨 충돌이 있어서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왜 중요한 것은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안철수가 20%의 지분을 3억만으로 올리는 것을 허용을 했을까? 네.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BW 발행하는 거는 이제 회사가 돈이 없어서 조달하려고 할 때 보통 발행하는데 돈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는데 그 단가의 BW 발행하면 이 사람은 곧 상장되면 최소 몇백억씩 이득을 볼 수 있는데 그거를 다른 주주들이 허용해 준 거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보통 재벌 2세들이 그런 편법을 많이 쓰지 근데 않나요? 이거는 편법은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비상장 회사로 이제 운영을 하는데 그 당시 안랩에서는 안철수가 꾸준하게 이 회사에 있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투자자 입장에서도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안철수 씨의 지분이 30몇 %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상장을 해서 뭐 추가로 뭐 발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중에 일부를 갖다 팔면 안철수가 갖고 있는 지분이 너무 낮아질 수 있죠.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상장하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경영권을 뺏기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장하고 싶으면 내 지분을 확실하게 더 늘려달라고 요구를 했고 나머지 주주들은 아무로나 나는 큰 돈을 벌 거니까는 뭐 걔도 벌고 나도 버는 것이 나쁘진 않겠다 해서 같이 동의는 해줄 수는 있었어요. 그 BW를 발행할 애초에 목적은 아닌데 그걸 발행해서 상징적인 대주주가 자기 지분을 지키고 돈도 벌 기회를 허용해 준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덕분에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재산의 거의 대부분이 그때 얻어낸 이득이 바탕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때 700억인가 뭐 800억인가 하여튼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 덕분에. 근데 그걸 지금에 와서 문제 삼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합법이었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문제 삼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근데 말하자면 그게 안철수 씨가 돈을 벌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인데 그것이 어떠한 과정에 나머지 주주들 사이에 어떠한 양해와 합의와 논의 끝에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밝혀라. 이제 그런 뜻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거절하지 않은 거잖아요. 다들 남들이 했듯이 한 거잖아요. 만약에 그게 훨씬 자기한테 엄격한 도덕 기준을 적용하는 사람이면 안 할 수도 있었던 건데 안철수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냥 소위 당시 흔한 자본가 정도지 안철수 후보가 우리가 생각하듯이 유난하게 깨끗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다. 이런 공격인가요? 저는 한 번도 안철수가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유난하게 깨끗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대단한 이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법했지 이거라기보다는 뭐 딱히 깨끗하지 않구만 니도 이 정도 공격인가 혹은 당신이 주장하듯이 무슨 새정치나 뭐 자본의 논리를 뛰어넘는 무슨 아주 훌륭한 지도자나 그렇지 않죠. 자본의 논리에 가장 충실한 딜을 한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그 회사에서 갖고 있는 그 위치, 브랜드라는 것을 최대한으로 이용을 해서 나머지 주주들한테 말하자면 내놔. 너도 돈 버니까 내가 좀 챙기게 좀 너도 좀 손 좀 들어. 근데 뭐 서로가 이해관계에서 특별하게 나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간 거죠. 돈의 관점에서는 자연스럽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그 당시 한참 코스닥 딜로 할 때 거의 뭐 그 패키지처럼 미리 찍은 것처럼 그것만 갖고 돌아다니면서 컨설팅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흔히들 하던 일이었고 흔히 하던 일이기 때문에 꼭 뭐 잘된 거다 잘한 거란 뜻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대주주들이 반대하지 않은 것을 갖고 뭐라고 한다는 것도 좀 이상한 거죠. 네. 그 당시에 라디오 스타인가요? 나왔을 때 마침 봤는데 그때 제 기억에는 그 사람이 마치 대단히 뭐 많은 지분을 직원들한테 준 것처럼 말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뭐 2, 3%밖에 안 줬고 나머지는 다 자기 거 챙겼는데. 두 번째로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안철수 재단을 만들고 출연을 했다고 하는데
안철수 재단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잖아요. 지금 청계재단이랑 뭐가 달라? 근데 이상하게도 그 문제를 들여다보는 사람은 없어요. 안철수 재단을 만들고 난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사무국장 하는 사람들이 거의 3개월에서 6개월마다 바뀌었어요, 계속. 중요한 얘기네. 근데, 그러고서 처음에는 뭐 한다라고 뭐, 위원회도 만들고, 저소득층 교육 지원. 뭐 한다고 했는데, 목적이 있었죠. 제가 왜 그걸 아냐면, 거기 그러니까 사회이사가 아니구나. 이사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부탁을 해서 자문위원회로 처음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타표를 갖고 서너 번을 만났는데, 그때마다 사무국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 계속해서 이렇게 새로 하듯이 할 거면 그냥 관둬라라고 관뒀어요. 근데, 그 이후에 안철수 재단이 무슨 일을 한다는 건지 지금 5년, 7년 됐는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왜 그걸 아무도 왜 안 들여다봐요, 기자들은? 네, 들여다보겠습니다. 저도 두 가지 질문을 여쭤볼게요. 규제 프리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하나는 네. 저도 페이스북 라이브를 한번 봤는데 별명이 공선생이시더라고요. 왜 주선생이 아니고 공선생이십니까? 공선생이라는 별명은 옛날에 한겨레 신문 논설 주관하시던 김선주 씨가 저랑 잘 아는데 그분이 저한테 붙여준 별명이세요. 네. 그래서 근데 네. 뭐 자꾸 아까도 지금 김어준 씨가 설명을 잘못하셨는데 제가 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입에 익어가지고 자꾸 주박사 그러고 소년께서 자꾸 주박사라고 하시는데 박사님 아니세요? 네. 입에 익은 그 어투를 바꿔드리기 위해서 네. 그래서 공선생으로 불러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빌공짜인가요? 만들어주신 분은 그렇게 설명을 해요. 네. 규제 프리존은 굉장히 나쁜 법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그러니까 규제를 특정 지역별로 각 지자체장이 이 분야에 있어서는 나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에 대한 권한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우리가 만든 규제의 전체적인 일관성이라든가 안전성에 대한 담보는 건 누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 안전장치가 전혀 없어요. 네. 두 번째로는 만약에 규제를 그렇게 풀어둘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 그러면 그것은 정치인들이 중앙정부에서 거기서 해야지 어떻게 각자 알아서 해보라라는 쪽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세 번째로는 이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규제 프리존을 제일 푸시했던 데가 누구였느냐? 정경련이에요. 네. 네. 이승철인가? 그 사람, 그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지자체장한테 도장 받아가지고선 돌아다니는 법인데, 근데 꼭 뭐 그 사람이 한다고 다 나쁜다라는 것은 누구는 아니겠지만, 기업별로 그 규제를 풀어달라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거는 너무 눈 가리고 아웃. 보세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각 지자체장과 지자체의 의회를 자기가 원하는 분야만 살짝 골라서 따먹기 얼마나 좋은 거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서 화장품을 만드는데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규제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기능성 화장품은 표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럼 이것이 들어있지 않고 이 성분이 없어도 된다라는 그런 법이 거기서 생겨나면 그 화장품은 어디서 팔려요? 전국으로 팔리잖아요. 근데 지금 말하다 보니까 김어준 씨 눈이 지금 작아졌어요. 아니, 규제 프리존 법안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중요하죠. 예. 두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은 찬성하고 한 명은 반대하거든요. 그건 진짜 잘못된 법입니다. 안철수 후보를 저희보다는 어쨌든 그 동네에서 좀 가까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평가도 들어보기도 했을 것이고 또 증권 대표로서 바라보시기도 했을 것이고 그랬을 때 정치인 안철수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저를 안철수 씨는 그냥 자기가 대통령이 돼야겠다, 되고 싶다라는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 사람 같이 보여요. 어머 잘이네. 왜 그렇게 평가하세요, 근데? 사실 그게 미스테리예요. 왜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지가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보다는 거꾸로 이렇게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지금 여권에서 후보로 내는 사람의 그 역사를 보세요. 이해창, 이명박, 박근혜,
그 다음에는 지금은 다 말할 필요도 없는 사람들에다가 이제 이쪽으로 와가지고 안철수가 됐는데 이거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 기득권 세력이 지금 대통령 후보로 국민한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갈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밖에서 그러니까 뭐 회사 사장하던 이명박이라는 사람은 사실 정당 정치인도 아닌데 네. 그 사람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남은 게, 그러니까는 박근혜, 그러니까 박정희 딸이라고 한번 그야말로 이제 써먹었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까도 뭐 이해찬 씨 얘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는데 독특한 건 뭐 정청래 씨도 마찬가지인데 정책 얘기 안 하죠. 주요 말하자면 일종의 말하자면 영화 뭐 캠페인 하듯이 흥행하듯이 이런 쪽으로만 쭉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봤자 결국은 졌었단 말이죠. 지금도 사실은 저쪽이 저렇게 돼서 그렇지 뭐 어떻게 누가 알아요? 반기문이 소위 박근혜 저렇게만 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됐을지 모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안철수는 안철수를 보면 안 된다고 봐요. 예. 여당에서 자꾸 누군가를 국민한테 내놓고 국민들한테 이제 속이고 싶어하는 것이 점점점 고갈돼가는 과정의 하나로 보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후보도 아니고 바른정당 후보도 아니고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간 분들 국민의당의 후보잖아요. 근데 지금 거침없이 여당 후보라고 말씀하신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 결국은 자기를 지지한 만약에 안철수 씨가 대통령이 된다 하면 자기를 지지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사후적으로는 여당 후보 그러니까 우리 사회 기득권 세력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거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안철수 후보 개인으로는 겪어본 바로는 어떻게 평가하시냐가 제가 궁금한 거였어요. 개인적으로 겪어본 적은 없어요. 그래요? 그냥 보기만 했는데 네, 보기만. 되도록이면 보면 이제 돌리니까 채널을 그러니까 보았다고 할 수는 없죠. 네. 증권업계에 계시면서는 이렇게 가까이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나 간접적으로 들어본 적은 없어요? 사실은 제가 그쪽 당에 가 있는 제 친구들이 많아요. 가장 중요한 두 분이 가장 친한 친구예요. 근데 이상하게 우연치 않게 이제 두 사람이 다 각각 다른 이유로 가 있는데 제가 싫어하는 걸 아니니까 저한테 되도록이면 얘기를 안 해요. 네. 사실 저번 선거 때 안철수가 뭐 같이 합치고 난 다음에 조금만 다르게 행동했어도 국민이 5년을 이렇게 고생을 안 했을 거예요. 네. 저는 그 면에서는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본인은 최선을 다했대잖아요. 20몇 차례 선거 유세 다니고 막판에 목도리도 눌러주고 할 거 다 했는데 왜 뒤늦게 나를 비난하냐 이렇게 5년 후 얘기하잖아요. 5년이 안 됐죠. 요번에는 아마 선거 날 떠나지 않고 선거 다음 날 떠날 것 같아요. 네. 아니 저희는 이제 책 얘기만 하고 살짝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뭔가 저격수가 날아왔어. 저격수예요. 저는 그때 청문회 날 한국 재벌이 조폭과 같아서 예, 아니, 그 그러니까, 말을 아니, 생각하게 그 왜, 하는데. 예. 다시 한번 얘기해달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왜. 이완구 의원이 예. 그때 몇 번의 질문을 그 사람이 이 주 선생이 누군 줄 알았으면 그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 사람 막 당황하면서 이제 조폭 얘기 나오고 이제 딱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차분하게 죽이느냐 하면은 이 독설이 흥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딱 이러고서 있는데 아유 제가 오늘 죽었구나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잘못 걸려가지고 한화에서 쪽지 받아갖고 한 거거든 그게. 하나에서 그렇게 공격하라고. 그치. 쪽지를 줬는데 그 쪽지 주는 상황까지 다 본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벌써 하고 이렇게 이 질문을 하려고 하는 순간 무슨 질문을 할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준비를 딱 하고 팔을 탁 기대더니 얼굴이 더 싸늘해지면서 이제 그러면서 한국 재벌들이 조폭과 같다가 쭉 나온 답변이 나오고 그거 하나로 책까지 내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이 책을 그렇게 무리하게 낸 이유가 저는 대통령 후보가 되시는 분들이 이 책을 꼭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얘기가 너무 좋잖아요. 사립 공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사립하는 사람들한테 아부를 하느냐. 그리고 집 가까이에 좋은 유치원이 있으면 되는 거지. 아니 이 페이스북 자체가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됐어요. 내용이 당시에 안철수 후보가 한 발언이 뭐가 잘못인지 정확하게
바로 집어줘가지고 크게 화제가 됐고요. 인연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누가 나를 이 자리에 데려왔는가. 근데 아까 말씀에는 김종인 의원이 같이 하자 해서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김종인 의원 나갔잖아요. 네. 뭐 의원 중에 어떤 분은 따라 나가기도 했는데 제가 그럴 잡았어요. 생각은 전혀 없으셨나요? 명분이 중요하지 인연이 중요한 건 아니죠. 아니, 근데 왜 듣다 보니까 정치하시면 진짜 잘하실 것 같은데, 지난 총선 때 아니 근데 저는 정치 쪽은 안. 이해찬 총리의 젊은 시절이 약간 보이는 듯한. 막 후드를 패는 거 말로. 저 안 사셔도 되니까 서문이랑 그 에필로그를 이렇게 서점 갔을 때 보시면 제가 왜 책 쓰기 싫어했는지 아니면 정치 같은 거 생각 안 하는지를 거기다 잠깐 써놨어요. 에필로그에 써놨어요. 이대로 살다 죽으려고 그랬는데 잘못 끌려 나와가지고. 주 선생님을 다음에 꼭 다시 한번 모시는 걸로 예약해 놓고. 쉽지 않을 거예요. 이 한국 재벌은 조폭 같다라고 청문회 때 말씀하셔가지고 그 한마디로 사실은 청문회 스타가 됐어요. 근데 그 이후로 제가 그 내용이 이제 금융사 대표로는 유일하게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삼성합병을 지원한 걸 반대했던 그런 청문회 나오셨는데 그 이후로 제가 인터뷰를 해보려고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렸는데 단 한 번도 인터뷰 응하지를 않으셨어요. 단 한 번도. 그런데 책 나오니까 이렇게 쉽게. 존스 홉킨대 박사님이시고, 제가 찾아보니까. 그리고 세계은행에 근무하셨고, 그리고 삼성증권, 그리고 하나투자증권 대표를 역임하신 주진영 전 대표님입니다. 갑자기 안철수 유치원 논란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한마디 쓰셨다가 언론이 크게 받았었죠, 굉장히. 알고 봤더니 책 팔려고 그랬던 거예요. 제가 책을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책이 결국은 그런 얘기더라고요. 경제에 관한 얘기였어요. 경제 전문가이기도 한데. 근데, 의원님은 왜 여기 낀 거예요? 제가 팟캐스트 안 나와야 되거든요. 안 나오기로. 징계 기간인가요? 예, 징계 기간이에요. 사고를 하도 많이 쳐가지고. 선거 끝날 때까지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네. 갑자기 전화를 하셨어요. 선거 전에 이 책을 사람들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일부러? 선거 전에. 왜요?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그 경제의 정책과 공약을 할 수 있는 제일 최고의 사람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12월 30일 날 우리 지역 사무실 막년회를 하는 날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면서 그냥 갖다 딱 붙여놓고 그냥 라이브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게 30만이 본 거예요. 설마. 아니,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사실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그 얘기에 그만한 반응을 보일 줄 몰랐는데 방금 이제 손 선배가 말씀하시듯이 책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을 꽤 보이는 것 같아요. 자기 얘기니까. 네. 마침 이 시국하고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의 BW 문제 가지고 민주당에서는 문제 삼고 국민의당에서는 뭐 그게 큰 문제 아니다라고 답하고 그리고 또 전문가들도 그게 그 당시는 불법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우선 BW를 발행할 때는 보통은 이사회 발행만으로 가능합니다. BW가 뭔지도 좀 설명해 주시고. BW는 이제 뭐의 약자냐면 본드 with warrant예요. 본드라는 것은 채권이고 워런트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장을 받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채권을 발행할 때 내가 돈을 빌려준다고 하지만 플러스 나중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걸 띄어서 팔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씨가 그 당시 안랩에서 비상장 기업일 때, 그 당시 지분이 한 30몇 % 갖고 있었고, 삼성 SDS가 20%, 산업은행이 20%, 뭐, 다른 LG 창투가 10몇 %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3억을 들여서 지분의 20%를 늘려요.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이제 채권을 발행을 하는데, 거기다 BW, 워런트를 붙여서 1년 뒤에는 3억을 회사가 도로 갚고, 그러니까 사실은 돈이 필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워런트를 행사를 해서 그 전에 자기가 갖고 있던 지분보다 한 20%를 올려서
한 50몇 퍼센트를 올리고, 오늘 기사죠. 곽정수 씨가 한겨레 기사를 썼는데, 제가 보니까 그 지분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책을 만들자는 출판사들이 몇 군데가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다 죽겠대요, 그냥. 그리고 저하고 그 국조에서 그 삼성 제가 모시고 참고인을 했거든요. 김상조 선생님하고. 그 제가 모신 거거든요. 근데 그때도 제가 이걸 얘기를 듣고 그걸 읽는 것보다는 거기 모셔서 질문을 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사람들이 국민이 듣게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했는데. 그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도 아름다운 목소리를 그래서- 좀 들어보고 싶어요. 아, 잠깐만. 책 쓴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안 할게. 그래서 제가 오늘도 제가 모시고 나와야만 또 될 것 같아서 모시고 나왔고, 이제부터는 질문하십시오. 의원님 나오신 김에 그러면 이 책에서 했듯이 의원님이 묻고 그 대표님이 답하는 한두 꼭지를 해봐 주세요, 그러면. 연금은 뭐 예금이에요? 보험이에요? 이렇게 물어요, 제가. 보험이죠. 예. 우리가 낸 거보다 더 받습니까? 덜 받습니까? 현재 구조는 낸 것보다 훨씬 많이 받아요. 예. 목소리가 내가 남자인데도, 응? 그럼 나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의원님이 갑자기 전화해서 대선 전에 이런 내용의 경제 정책이나 내용이 소개돼야 된다고 전화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대선에서 이제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이기면 이런 정책을 펴야 된다고, 그걸 알려줘야 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 거 아무거나 하나 아이템을. 이제 원청과 하청이라는 말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사회를 오랫동안 보면서 아주 독특한 현상이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사람들. 원청회사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하청회사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임금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청에서 싼 임금으로 갖고 가서 원청에서 많은 이익을 붙여서 파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갈라져 있는 거죠, 이것이. 그 얘기가 굉장히 감동이었고, 실제로 책이 나간 다음에 제일 인기가 있는 거는 직장 민주화 얘기입니다. 직장 민주화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문제예요.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경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옛날 시대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생산성이 사실 굉장히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배웠던 일하는 방식은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일방적인 지시 위주의 방식인데,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옛날에 이제 조선 시대부터 받아온 그런 방식이죠. 거기다가 이제 군사 독재에서 더욱더 강조된 것이고, 그것이 지금 이 나이 든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문화가 그대로 있고,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고 그렇게 자라지 않았는데 막상 조직에 속하는 순간 일방적인 위계 사회,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쪽수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는 위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남녀냐가 중요한 것인데, 이 위계 질서에 의해서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이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그 경제 발전의 수준에 비해서 너무 낙후되어 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경제의 그 지속적인 성장도 어렵고, 또 조직 안에서 직원들이 느끼는 사람들이 느끼는 직장에 대한 불만 같은 거, 불행감 같은 거, 그것도 해결하기 어렵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우연치 않게 한 1년쯤 전에 집에서 그냥 아침에 아내랑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에 영감을 받아서 그 페이스북에다 글을 썼는데, 그게 순식간에 막 수만 명이 봤더라고요. 나한테 이야기가 좋을까를 이제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그 과정에서 원청과 하청이라는 그 표현을 쓰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냐면은 우리나라 이렇게 돌아가는 현상을 가만히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밑바닥에 조선시대의 그 반상사회, 신분사회, 그 의식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을 딱히 현대사회적인 표현으로서 말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87년 이후에 기껏 민주화됐다고 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원래 갖고 있었던 독과점 체제에다가 나머지 전문직과 대기업 노조들이 말하자면 붙으면서 사회가 천천히 이분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분화되는 것이
정치적인 이슈로 등장을 하지를 않아요. 너무 오랫동안. 그리고 그 와중에서 하층에 속하는 사람,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사실은 정당에서 여당, 야당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많은 부분이 원청 내에서의 자기들끼리의 얘기를 하는 그 논란이 줄을 이룬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한국 사회는 점점점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눌렸던 이제, 독재에 의해서 눌렸던 것이, 그 다음에는, 김영삼 정부 때, 노태우 정부 때, 일방적으로 이제 그 금융을 통해서 부실 기업을 양산하던 것. 근데 그것을 할 수 없게 되고 나서는 IMF 위기 이후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걸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소득이 양극화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그러한 그 반상 사회, 신분 사회적인 그런 의식이 이러한 양극화를 갖다 그대로 남도록 또는 그것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흘러간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쉽게 말하면 같은 일을 하는데